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이 내란 특검이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구처 소환을 요청을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했습니다. 자,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그 관련된 영상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영장의 관련자들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 체포영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자, 장윤미 부위원장님, 네. 그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제 특검 소환에 불응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구속이 되기 전에 특검이 불렀던 두 차례 소환 조사에는 응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구속된 이후에 부르니까 안 가요? 건강이 안 좋다고? 이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믿긴 좀 어렵고요. 예.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수감되기 직전의 모습을 보더라도 건강상의 이상 징후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서울구치소에서도 의견을 회신을 줬는데 뭐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못 받을 정도에 예. 이르진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동인이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소환에는 어느 정도의 힘겨루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9시 20분에 나 좀 늦게 간다라고 했지만 9시 1분에 도착하고 예. 이거는 어떻게든 구속의 사유를 그 당시에는 구속 이전에는 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환에 잘 응해야 체포영장도 발부되지 않고 구속의 예. 필요성도 좀 낮춰질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구속 수감이 됐고 그렇다면 구속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라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끌어야 되겠다.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갈 필요가 나로서는 없다라는 어떤 피해자의 방어 논리가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 얘기를 이제 좀 간접적으로 들어보면은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들은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발부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나 못 나가겠다고 한 거는 그만큼 뭐 육체적으로야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보통의 피의자나 피고인들은요, 일단 구속이 되면은 충격이 좀 있긴 합니다. 첫날 밤에는 잠을 못 잔다고 하죠. 그리고 한 번 구속됐다가 석방된 분들은 제가 변호사로서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재구속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특검으로부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느냐, 그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그럴진데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은 그 공적인 존재로서의 책무, 도리 이런 것들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 3시경에 서울구치소에 입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날 당일 오전 10시에 있었던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까지는 백보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충격이 컸다면. 그런데 지금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려면 그것을 건강상의 이유를 든다면 뭔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 서울구치소에서도 그런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이고 그렇다면은 정말로 무슨 의사의 진단서가 있거나 뭐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그런 주장을 수긍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치소 측 설명을 들어보면 건강상의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됐을 때 본인이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네. 오히려 네. 건강해졌다. 이제 규칙적으로 그렇죠. 이제 네.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니까 오히려 건강해졌다라고 오히려 구치소에서 건강해졌다고 네. 얘기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겠다. 이게 이제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이상한데 맞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만만했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언사가 본인의 자승자박이 되는 거죠. 본인은 오히려 단체 생활을 하고 규칙적인 이 시간 스케줄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하루 상간에 건강이 확 나빠지기는 어렵죠. 여기에도 그렇다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뿐만 아니라 예. 지금 특검과 여러 차례 이제 신경전과 줄다리기를
좀 하기도 해왔는데 예. 일단 특검이 그렇다면 방문 조사를 하라라는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랬던 사례가 있기도 내가 못 했는데 가니까 특검 니들이 와라 이런 뜻인가요? 예, 그런데 특검이 아마 그 선택을 할 수도 없고 정무적인 판단상 그런 선택을 내릴 수도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특수한 지위가 있습니다만 지금 수감과 동시에 모든 경호는 사실상 박탈이 됐고 왜냐하면 지난번 수감됐을 때랑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탄핵되기 이전에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어요. 때문에 대단히 지근거리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그 어떤 안보나 이런 부분들을 챙기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또 재판에 나왔을 때도 어떻게 보면 머리 정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밖으로 나가기가 더 좀 두렵고 어떻게 보면 저어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는 어떻게 보면 손쉬운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런 페이스에 말려서 특검이 행동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구속됐을 때는 당시에는 파면 전이니까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면서 경호원들이 뭐 구치소 안까지 들어가기도 했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까지 해줬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헝클어진 모습으로는 국민 앞에 노출되는 게 싫어서 안 나온다 이렇게 또 보기에도 참 그게 전체 또 네. 어떤 뭐 하나의 이유로 작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요.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의 법률적으로는 체념 상황이 아닐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방어해도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있고 너무 많은 구체적인 진술들, 본인이 배치되는 이렇게 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인이 그리고 특검에서 두 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그걸 확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단히 아주 뭐 증거가 확실한 부분을 제시받으니까 예. 오후 이 조사도 비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는 사실상 법률적인 방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또 의지를 상실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장 심사 때 윤 전 대통령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나를 다시 구속시키려고 한다라 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앞으로 내가 특검 소환 조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 이 특검 자체가 위헌적인데다가 지금 나를 구속시킨 사유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사유로 구속시켜 놓았으니 난 일체 이제 앞으로는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그런 혹시 판단을 내린 건가요?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손 치더라도 명분이 없고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특검 조사에 2번이나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그러면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출석을 거부할 만한 사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조은석 특검이 지금까지 보여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사 스타일에 미루어 봤을 때는 예. 아마도 강제 구인을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3차례 시도할 때 거부했잖아요. 올해 1월 19일에 구속영장이 나오고 20, 21, 22일 3일 연속으로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다 무산됐었습니다. 예. 그때처럼 거부한다고 하면 아마 조은석 특검팀은 정말로 팔을 붙들고 구인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강제 구인이라는 게 교도관들이 이 수감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수감자의 양팔을 잡고 말 그대로 인신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들쳐업고 나오는 거예요? 업고 안 나오는지까지는 뭐 나가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예. 어쨌든 강제 구인을 거부한다면은 진짜로 구인을 집행하겠죠.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예고하고 있는 바를 미루어 종합해 보면은 예. 그런 정도의 그 특검팀의 태도가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는 게 상식적이지 않고 법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강제 구인해 와가지고 수사를 한들 윤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사용하거나 아예 그냥 말을 안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에 실익이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까지 구인해 올 수는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윤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거동으로 미뤄봤을 때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수사 상황에 비춰 보면 아마도 특검이 구속영장의 청구 사유가 된 허위 공문서 작성,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교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예.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근접한 수사는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특히나 예를 들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같은 경우에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관이 물어본 3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그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한 부분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작성되고 파기되었는지 그 경위를 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권한도 없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그 문서를 작성해 와서 나한테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그동안에 물증이 없는 거였습니다. 예.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나 또는 그 관련된 인물들의 진술만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서명한 적이 있다라고 시인을 한 격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통령에게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서명하라라고 강제할 예. 수 있겠으며 또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대통령과 무관하게 파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은 혐의는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법관도 판단을 한 것이겠죠. 지금 사건이 이런 정도에 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특검이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관련자들이 지금 다 털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존에는 뭐 혐의를 부인하든지 모른다라고 네. 했던 사람들, 핵심 관련자들, 핵심 관계자들이 뭐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강의구 부속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진술을 했고 그와 관련된 정황들도 어느 정도 특검이 이미 다 확보하고 있으니 네. 굳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 와서 진술을 듣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기소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굳이 강제 구인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닌가. 그냥 바로 버티면 알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기소해버리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사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윤석열 전 예. 대통령입니다. 왜 이 실무진들이 그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으며 그 계엄의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 불법을 저질렀는지 이건 대통령의 명령 때문이라고 여러 단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예.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때 총이라도 보여줘라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 본인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구 부속실장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크게 질책했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왜 만들어 왔겠습니까? 이거 김주현 민정수석이 전화해가지고 헌법 82조에 따르면 국법상의 행위는 다 문서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계엄 선포문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사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진술 등에 따르면 이거 사후에 하는 게 뭐가 문제돼.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이거 좀 찜찜하다고 하니까 그럼 폐기해. 이거는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거짓말로 지어낼 수 있는 진술들이 아니에요. 예. 성격상. 그러면 그 최정점에 있는 이 인물은 본인이 진술을 하든 안 하든 당연하지만 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렀는데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걸립니다.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혹시 뭐 헛웃음을 지는지 비웃음을 치는지 아니면 코웃음을 짓는지 이 부분을 지문처럼 남겨두는 겁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질문지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으니까 판사님 봐주십시오.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그 당시에 피해자한테 이 부분을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 증거로서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 마지막 절차만이 남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기소할 만큼 충분한 정황과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네. 윤 전 대통령의 표정이라든지 뭐 하나하나 다 네네. 기록을 해둬야 된다. 또 심경 변화를 이끌 수도 있는 예,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와야 되는 상황이군요. 반드시 그래야 예. 됩니다. 제가 보는 예. 관점은 조금 다른데요. 예. 아마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부인하게 되면 그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외환 혐의에 관한 것이 집중될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라든가 허위 공문서 작성, 뭐 직권남용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외환 혐의는 아직까지 갈 길이 상당히 멀 겁니다.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이것이 입증이 원활하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조금의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에 있었던 이른바 총풍 사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를 접촉해서 판문점에서 무역 충돌을 일으켜달라고 요청했던 사건, 형법상 외환죄의 예비 음모로도 처벌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 우리 정부가 보낸 것이 맞다고 가정해 봤었을 적에 그것이 북한의 2022년 그 무인기 보낸 사건 예. 그리고 또 오물풍선 이런 것들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었다라고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면서 예. 그것은 적어도 계엄 선포와는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입증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환 혐의에 관해서 갈 길이 멀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을 불러다가 계속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특검팀으로서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얘기가 외환죄로 갔는데 외환죄 관련돼서는 노상원 수첩에 이제 나오고 노상원 씨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정보사령관이 깊숙이 개입됐다라는 이제 정황들은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노상원 씨가 윤 대통령의 지시로 또는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무인기를 날렸다라고 진술했다는 보도는 없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노상원 씨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외환 혐의의 지금 특징이 뭐냐면 대통령이 어쨌든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아무런 그 거동을 보이지 않았는데 무인기를 보냈다면 간단한 문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북한이 2022년에 우리한테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고 그 당시에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예. 심지어 이제 GPS가 탑재된 오물풍선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국군 통수권자에 대응할 수 있는 재량이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그걸 예. 과연 법원이 법적으로 외연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가 이런 법리적으로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계엄 선포를 위한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은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검팀이 이 부분을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예. 이제 내란 특검팀이 여러 가지 윤 전 대통령 관련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할 때 적시하지 못한 혐의가 이제 외환죄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가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네. 윤 전 대통령을 이제 강제 구인이라도 해서 좀 데려오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물론 충분히 그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다시 오라 그랬는데 응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까?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나 계속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갈래. 그거 버티는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지금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특검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 구속의 의미에는 이제 구금과 구인이 같이 있을 수 있다. 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영장 청구서에는 외환죄가 빠졌습니다. 예. 근데 이 영장 청구서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이제 항변한 거라서 아마 이제 마무리가 되지 못했던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국무회의 관련 뭐 체포영장 집행방해 예. 마무리를 짓고 이제 외환죄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텐데 외환죄와 관련해서는요 아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재량이고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맥락이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북한이 무인기 보낸 거 맞죠? 막 한 대는 심지어 용산에 항공을 막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직후에 거기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무인기를 보냈어요. 그때 유엔사에서 이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대한민국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데 계엄 한 달 전에 집중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노상원 수첩에는 이 노상원 씨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요. 최근에 군 현역 장교 등 관계자들을 상당히 많이 불러서 특검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진술이 아니 이거 너무 이례적이고 북한에 심지어 이 저공 300m를 눈에 띄게 좀 비행하라고 시키고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무기로 출항을 시키려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다고 이제 실무의 군인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른바 부위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북한이 반발했을 때 나왔던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개헌과 무관할까? 이게 대단히 수상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외환죄가 될지 아니면 뭐 일반 이적죄가 될지 아니면 불법 전투개시죄가 될지 그 의율할 수 있는 법리에 대해서는 검토가 차후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팀은 그런 식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을 계속 압박해 가는데 그럼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어떤 전략을 갖고선 대응을 할까? 그러니까 나 구속 잘못된 거야. 구속 다시 한번 심사해줘. 구속 적부심을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 건강도 안 좋고 뭐 여러 뭐 있고 지난번에 이제 날짜가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서 구속 취소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전략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변호인들? 일단 구속 취소 청구는요. 예. 정말로 실효성이 없죠. 그 당시에는 적어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라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특검은 어쨌든 법률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속적 부심을 청구하지 않을까 다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가 되는 그 증거인멸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사건에 관계된 여러 인물들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위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핵심은 결국에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이 구속적 부심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기소되면 6개월 동안은 구속된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갖고 있는 패는 없다. 그렇죠. 어,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에 계속 여러 번의 출석 요구, 그것은 검찰, 공수처, 경찰, 그리고
특검 초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계속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은 절차적으로 수사기관이 됐든 예. 법원이 됐든 윤 전 대통령 측에 베풀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배려나 호의의 영역을 거의 0에 가깝게 줄여놨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절차적으로 자초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일반적인 법률가들은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완전히 사면 초과에 빠져 있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묘책이란 존재하지 않는 상황. 그렇다면 뭐 많은 분들, 많은 국민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한때 나라의 대통령이었고 우리 국민이 뽑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좀 대한민국의 한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서 좀 당당하게 특검 수사에 응하고 예, 예. 내가 지시한 거 맞다. 아 이거는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좀 마지막으로 글쎄 뭐 명예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명예를 좀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걸 요구하시는 보수층의 지지자들도 꽤 예. 많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확신범조차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범은 이를테면 나 계엄 정당했다. 이 부분을 반국가 세력이 발목 잡고 내 국정 운영을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시킨 거 맞다. 그래서 뭐가 잘못이냐. 법률 위반인 걸 알면서도 당당하게 임하는 게 그게 정치사범. 이 확신범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나중에는 조사받을 때 내가 사실 시킨 거 아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본인의 명령을 이행받았다는 사람들을 본인의 부하 직원들을 다 거짓말쟁이로 몰면서 본인 항변을 하고 있는 우리가 거예요. 헌법재판소 때 봤잖아요. 재판 봤죠. 때 탄핵 심판 때 그 군사령관들에게 나는 안 시켰다. 뭐 홍장원 씨하고 대질할 때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 지금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특정 단어는 본인이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라고 했지만 바로 또 본인이 여러 차례 사용을 하기도 했고 이게 다 자승자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전략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패착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변호인들이 이런 부분을 분별해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이건 정치 사건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 진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 재판에 넘겨져도 아마 이 본인의 죄를 수긍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전략으로 갔을 때는 정말 이 부분은 사면복권이라는 예. 것도 정말 요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순직해병 특검의 그 경로 설 때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워낙 경로를 자주 하는 스타일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확인되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도 제대로 이렇게 인정할 건 인정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라고 조언조차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기에는 굉장히 많이 왔죠. 앞서 그 사후계엄 선포문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더 드리면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관점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 상황에서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그 절차를 그때 갖추는 것은 어렵고 사후적으로 뭔가 보완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헌재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헌법재판소는 물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특검에서 이 사후계엄 선포문 부분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예.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본인 나름대로의 그 일관된 어떤 주장들을 고수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잠시 그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머물고 있는 서울 구치소 얘기를 잠깐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요. 근데 어디까지가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이 있어서 우리 죄를 져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수감자들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를 받거든요. 네.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데 이 무더위 속에 선풍기 하나 그러니까 에어컨 없이 있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수감자들과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그렇게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냐. 물론 이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뭐 난리예요. 막 항의 보내고 난리예요. 아니 전직 대통령인데 왜 에어컨도 없는 평수도 그 전직 대통령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좁은 독방에 가둬두고 이거 말이 되냐 이렇게 난리는데 그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인권을 어디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과 다른 수용자들의 인권을 달리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똑같이 이제 피해자 그래도 전직 신분이니까요. 대통령이니까. 전직 대통령. 그러면 수용동에 일단 인신이 확보됐다는 건 다 절차를 따라서 해왔던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정말 많은 수감된 피의자들, 뭐 피고인들, 이 사람들이 그럼 에어컨을 쐬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느냐, 그런 기물이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예. 모든 구치소가 마찬가지예요. 물론 변호인 접견실은 별도로 뭐 에어컨이 설치돼 있기도 예. 하고 서울구치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왔으니까 다른 어떤 에어컨을 들여놓을지, 이거는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박근혜 예. 전 대통령 때도 같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수용자들한테 지급되는 얼른 생수통 하나로 하루를 버텨냈다, 이렇게 예. 전해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풍기가 가동이 됩니다. 50분 틀고 뭐 10분을 끈다라고 예. 합니다만, 동일한 수용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국면에선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우리 교도소나 구치소의 실정을 보면요, 과밀 수용부터가 문제입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은 그래도 한 2평대 후반, 3평 가까이 되는 독거실에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수용자들은 보통 한 그 방에 뭐 대여섯 명씩 적어도 이 정도 하면서 굉장히 과밀 수용이 문제되고 있고, 슬기로운 깜빵 생활 보면 나와요. 그렇죠. 한 6명, 7명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이 더위에도 살을 부대끼면서 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과밀 수용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냉방을 논하는 것이 뭔가 선후 관계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예. 어쨌든 그런 일반적인 수용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지금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마저도 있어요. 예.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와는 별개로 이것이 평균적인 수용자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처우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계리 변호사, 이제 우리가 헌재 탄핵 심판 때 윤 전 대통령 측 이제 변호인을 맡았던 김계리 변호사, 또 화제가 돼가지고 이제 국민 유명인이 됐어요. 이분이 지금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치금을 모으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지금 영치금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은 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용 생활을 하다 보면 예.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이제 배식되는 것도 그것만 먹으면 뭐 영양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5천 얼마라면서 한 끼에. 예, 그 정도면 훌륭한데? 예, 근데 별도로 또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간식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팔면은 그 부분을 일반처럼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영치금에서 좀 차감이 되는 형태로. 나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예. 교도관이 갖다 주고 그거는 이제 차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제 저도 알기로 한 400만 원짜리까지는 이제 영치금 예치가 가능하고, 예.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지자들한테 대통령이 이제 현금이나 이런 거 하나 없이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지지 뜻을 이제 영치금으로 좀 보여주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치 비즈니스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요, 내가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피의자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법원 근처의 주차장에서는 항상 차를 두고 갔다가 그 운전자가 구속되는 바람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갈 때는 뭐 돈을 안 가지고 들어갔다고 해도 그럼 김건희 여사는 뭐 합니까? 아니, 배우자가 구속됐는데 영치금 빨리 보내줘야죠. 배우자가 돈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치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작년 3월에 공개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총 재산이 74억 8천만 원입니다. 아무리 지지자라고 해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치금을 모아준다.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정치 비즈니스라고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계리 변호사의 정치 비즈니스, 이렇게 해석하시는 둘 거예요? 다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정치 자를 비즈니스로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김계리 변호사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자산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마저 있다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아직도 자기의 지지세를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좀 단합해보자, 맞서보자, 우리 힘을 합쳐보자, 이런 뜻도 있고. 작년 3월 기준으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본인 명의 예금이 6억 3천만 원대고 김건희 여사의 예금은 49억 8천만 원대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탄핵 심판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 부부가 합해서 55억 이상이 되는 예금을 1년여 만에 다 쓴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서 먹을 걸 제대로 못 사 먹으니까 우리가 영치금을 좀 모아주자. 이거는 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어떤 생각으로 이 운동을 영치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김계리 변호사에게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뭐 저희가 그냥 추측하건대 이 정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입니다. 예, 뭐 확실한 팩트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이런 가운데 이 순직해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집을 그러니까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는데 문을 열어준 사람이 김건희 맞습니다. 여사였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인 거죠? 네, 이번 주에 건진 법사와 관련해서 한 차례 있었고 과거에 예. 이번에 두 번째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순직해병 특검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 팀하고는 다른 네. 이 순직해병 특검 팀이 서초동의 윤 전 대통령 집에 가서 휴대전화를 압수해 왔는데 네. 무엇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걸까? 대통령 경로설은 대통령실에서 회의였으니까 맞습니다. 뭐 집에 뭐가 증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휴대전화도 다 바꿨고 뭐 버리고 막 그랬는데 뭘 찾고자 그러면 집을 압수수색한 건가요? 그렇죠. 최상병이 사망하고 이른바 예. 경로설이 있었다는 수석 비서관 회의가 2023년 그러니까 2년 전으로 거슬러 예. 올라가고 7월 31일이었다는 거고 그 이후에도 근데 이 수사가 좀 답보 상태였고 이제 공수처에서 속도를 내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고 합니다만 증거 인멸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기간은 상당 부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휴대전화를 또 교체하기도 했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예. 함께.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계자들과 이제 속도를 내고 특검이 발족한 이후에는 대응하는 그런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누구와 접촉하고 어떤 또 입맞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자택 압수수색 관련된 영상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거지에 대하여도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나오셨어요? 안에 혹시 여사님도 계셨어요? 아, 네네네네네. 예, 세계 특검이 이제 동시에 가동 중이다 보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은 이제 인신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집에 또 다른 특검팀이 와서 집을 이제 다 뒤졌으니까 하여튼 뭐 정신이 없는 거는 뭐 본인이 그렇게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순수하게 문을 열어주는 거는 또 다른 어떤 의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하는데 그걸 막으면 문제가 되죠. 본인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변호인 입회 하에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니 제가 예. 봤을 때는 아마 적법 절차 면에서도 특검이 상당히 주의해서 집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들고 예. 어쨌든 그 압수수색의 목적은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작년 11월 7일에 대통령 기자회견 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도 그 개인 전화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제처도 취임 후에 휴대폰을 바꿨어야 된다 이러면서 무조건 바꾸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언급들을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달 24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전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 중이다라고 예. 하는 것이 여권 관계자 발로 언급이 돼서 다수의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휴대전화는 행방이 폐기되었는가 예. 혹은 아직도 뭐 사용은 하지 않지만 보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아마 최상병 특검팀의 관심사였을 것이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집행에 나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돼서 유의미한 이제 증거를 특검팀이 확보한다면 또 윤 전 대통령은 이 최순직 해병 특검팀에 의해서 또 기소가 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결정적으로 그러면 2023년에 그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정말 VIP가 경로했고 예. 그 사단장을 처벌하는 것에 경로해서 그것이 일파만파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사안을 만든 것인가를 그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털어놓느냐. 네. 그러니까 김태호 전 실장부터 수석부터 해서 여러 명들이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금 시인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와요.
지금 한겨레 단독으로 보도가 나왔고요. 예. 아마 시인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겁니다. 그게 2023년 7월 31일 회의였어요. 그 전까지는 이 수사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안전장치 없이 수해복구에 나갔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휘관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는 게 예. 맞는 겁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예. 된다. 엄중하게 관계자 처벌을 하라라는 게 익숙한 또 국민들이 봤던 광경들이요. 전혀 반대로 가죠. 갑자기 경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누가 남아나겠냐.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게 이른바 이종호 씨, 김건희 여사의 그 계좌를 관리해줬던 사람이 구명을 하겠다고 본인이 막 카톡을 보냈던 예.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로도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유발됐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죠. 예. 근데 실제로 경로가 있었는지가 너무 중요한 사실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김태호 전 실장이 국회에 나왔을 때는 예. 그런 일 없었다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수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예.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로가 있었고 어떤 맥락의 지시가 있었고 그 뒤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경찰에 넘어갔던 예. 걸 다시 이첩해오고 여러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아주 불법적인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버티고 거짓말을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가 맞다면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이어서 김태호 지금 안보실 차장도 이제 기존에 했던 얘기와는 다른 특검에서는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런 상황으로 국면이 완전히 또 바뀌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의 불리한 쪽으로.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야 뭐 그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해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해 하지 마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경로를 했다 쳐요. 그래서 뭐 갑자기 임성근 사단장 뭐 이렇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박정은 대령이 이제 수사 보고서 올린 거 다 무마시키고 뭐 등등등등등등의 일이 벌어졌다 쳐요. 정말 그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고 치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요. 예. 그런데 사실은 경로설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해도 특검은 한 단계를 더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로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직권남용이 입증이 되느냐는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 이상으로 뭔가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가 있거나 지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만한 명확한 언급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이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나 또는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로 만약에 확인되지 않는다면 예. 뭐 기존의 공수처가 수사해올 때도 아마 그런 단계를 밟아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면 아마 사건을 아래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다시 조사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유재은 법무관리관, 다시 말씀드리자면 박정훈 수사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 또 이종섭 뭐 국방장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공수처가 1년 6개월 이상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3년 9월 5일에 공수처에 고발된 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특검도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의 윤곽을 파악을 하고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라든가 또 김태호 차장의 조사라든가 이런 단계로 나아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은 막바지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실 유선 전화의 통화 기록이라든가 또는 어떤 비화폰의 통화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계속 확보를 해왔거나 해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도 평소에 폭넓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추가로 증거가 될 만한 어떤 뭐 메신저 대화 내용이라든가 예. 그 밖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특검의 의도일 것으로 보이죠. 다만 그런 것이 지금 시점에 남아있는지는 예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지금 다음 주 토요일이면은 최혜병의 이주기입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휴대전화 안에서 뭘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사실 좀 물음표가 그려지는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VIP 경로설은 이제 어느 정도 언론 보도라든지 뭐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큰 걸로 좀 많이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최혜병 특검도 사실 이제 수사 막바지 쪽으로 좀 치닫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내란 특검 얘기했고 최혜병 특검 얘기했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수사가 굉장히 좀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 여사의 집사라고 불렸던 이 김혜성 씨의 관련된 의혹들도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잠깐
영상 좀 보고 갈까요? 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모 씨가 해외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특검은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최근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김모 씨가 자진 귀국하여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언론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특검은 현재 김모 씨로부터 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장고 증명 판결 많이 가지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예. 어떤 분인지는 잘 들어서 알고 있고요. 아마 근데 여사님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어가지고 예. 같이 이제 사업적으로 좀 동업은 아니더라도 원래 이제 사업을 좀 같이 했었죠. 김여성 씨가 호가호위할 수는 있지만 김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아무 증거도 없을 거고요. 변호인도 이 문제 별 신경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예, 서정욱 변호사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대리인, 법률 대리인은 아니지만 김건희 여사 동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요즘 집에 안 지내고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지낸다 그런 얘기도 일부 방송에서는 하시던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제 이 특검의 또 수사 칼날이 계속 이제 목전까지 다가왔습니다. 이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가 4월달에 그러니까 이제 탄핵고 직면에 이제 베트남으로 갔다. 그래서 이게 도피성 해외로 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분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에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우리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다. 맞습니다. 이게 왜 이런 회사에 왜 투자를 할까? 예.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씨 네. 때 최순실 씨와 관련돼서 여러 기업들이 기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것도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미르 재단이 예. 이제 기시감이 든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건 완전 일반 사기업이고요. 렌터카 회사입니다. 원래 비마이카라는 회사를 세웠다가 예. 이걸 나중에 IMS 렌터카 회사라고 이름은 바꾸는데요. 거기에 유수의 기업들이 합하면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184억 원을 투자를 해요. 렌터카 회사에다 그렇게 그렇죠. 투자? 건실한 회사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투자할 때도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카카오 모빌리티, 효성 이런 회사들은 그 당시에 공정이나 아니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슨 불법 회계니 뭐니 해가지고 이 방어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예성이라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40몇 억인가를 갖고 엑싯을 합니다. 사실상 그 돈을 들고 나가요. 본인 사유화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보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관리하던 이 김예성 씨를 관리하에 두고 운영했던 부분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도 BMW 차량 50대를 매우 헐값에 대여해 줍니다. 김건희라는 세 글자가 없다면 이 구조가 설명되지 않아요. 심지어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은요. 가족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사 게이트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집사 김혜성 씨가 만든 렌터카 회사에 국내 유수의 기업과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했고, 근데 그 돈이 그러면 결국은 김 여사 주머니로 흘러갔느냐? 이제 그 부분도 봐야 되고, 그럼 김 여사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으면 박근혜 대통령 수사 때 이제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혜성 씨와 김건희 씨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 가지가 이제 갈래가 막 갈라질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압수수색 영장부터가 법원에서 막힌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는 것은 맞아 보이고 의혹은 규명이 되어야 하고 또 해외에 지금 도피했는지 도피가 아닌지 본인의 주장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해외에 나가 있는 분은 국내에 들어와서 빨리 조사를 받는 게 맞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팀의 법리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서 특검의 수사 범위가 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서 법원을 납득시켜야 되겠죠. 이 법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민중기 특검팀은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을 모두 사용했어요. 그리고
법률에서 수사 준비 기간과 수사 기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이 맞느냐 이것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성을 법원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납득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1호부터 15호까지 그 수사 대상 사건으로 특검법에 규정된 예. 그 사건들과 내용적 관련성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혹은 내용적 관련성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 법률에서 수사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과 어떻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민중기 특검팀의 과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1호부터 15호까지 그 특검 법안에 명시됐던 그 사건들, 혐의들을 어느 정도 수사가 다 이뤄진 다음에서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나요? 아니면 그 중에 하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막바지 단계에 있으면 곧장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가 좀 어렵죠. 다만 조은석 특검팀과 민중기 특검팀의 스타일이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이렇게 빠른 시점에 부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른 시기에 구속영장을 예. 청구해서 구속해낼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처음에는 별로 없었죠. 예.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팀은 나무에 밑둥을 치면은 그 가지와 열매는 알아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반면에 민중기 특검팀은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스타일이 더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양평 고속도로에다가 삼부토건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가 문제에다가 뭐 명태균 씨의 이제 공천 개입 뭐 등등 여러 개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다 실체를 규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겠다. 그럼 김건희 여사의 소환은 상당히 뭐 임박했다는 이제 일부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만 또 의외로 되게 또 길어질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한 차례 소환으로 그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예. 이미 무르익은 거는 도이치모터스는 관계자들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건으로라고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좀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다른 수사들은 좀 예. 이제 초입 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차례 소환이 있을 거고 저는 첫 소환의 일자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 관련된 내용만으로도 좀 짚어봐야 될 대목들이 너무 많아서 두 분 모시고 좀 긴 시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득 의원 사건 당시에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들어왔나요? 네, 들어가. 수사팀 들어가나? 괜찮으셨네. 유상물 수석이에요. 과잉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대로 절차대로 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요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전혀 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일인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한마디로 망신 주고 또 야당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라. 특검이 야당 망신 주기 내지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성 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압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 망신 주기, 정치 보복성 압수수색은 즉각 중단하시고 철수하기 바랍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이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제 최혜병 특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했는데 최혜병 순직 해병 특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경로설 VIP 경로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김태호 1차장만 특검이 불러가지고 조사한 게 아니에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불렀어요. 네. 당시에 이제 안보실 2차장이었죠. 그러니까 VIP 경로설을 그러면 임종득 의원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어떻게 특검에 진술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인데 문제는 이 임종득 의원에 대해서 특검이 압색을 들어갈 때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왜 동료 의원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모른 척해야 되는 것이냐? 저한테 여쭙는 겁니다. 예. 변호를 하라는 거죠. 민의의 전당이고 사실 국회라는 그 민의의 전당은 검찰이라든가 물론 뭐 그 죄를 지면 예.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불체포 특권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상현 의원실하고 임종득 의원실을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그것을 적합하든 부적합하든 그걸 떠나서 일단 검찰이나 특검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민주당 과거의 민주당처럼 예. 뭐 민주당이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전부가 다 스크럼 짜고 그렇게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옳으냐 예. 아니면 정말 그것이 민의 전당에 검찰이 수사관이 들어온 것이 혹시 부적절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왜 하냐 이렇게 항의성으로 원내대표라든가 당대표가 없지 않습니까? 예. 비대위원장이 당의 대표로서 이것을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힘을 대신해서 항의하는 정도 그 수준이 오히려 더 저는 성숙한 국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과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민주당 당사라든가 국민의힘 과거 한나라당 당사에 예. 검찰이 수사관이 오면은 완전 당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해서 예. 못 들어오게 하고 결국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선진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지 예. 아니면 역부족인 건지 그리고 아니면 기가 죽은 건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강력한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똑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저런 모습은 저는 괜찮은 모습이다 그렇게 봅니다. 법원이 발부한 합법적인 압수수색 영장이지만 네. 치해 복권 지역은 아니죠. 국회라는 곳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은 그러나 불체포 특권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막는 거는 좀 또 다른 영역의 문제여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어도 그런 차원에서 동료 의원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는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지난 보시는 거고. 총선 때 공천장에다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고 하고 뭐 출판 기념에 하지 않겠다고 했고 공천장에 써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런 걸 지난 총선 공약으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장에 써 있는 그런 것들은 예.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송은석 지금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겸하는데 모여라. 그런데 생각만큼 안 모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많이 모인 거예요? 아니면 생각보다 안 모인 거예요? 아니 상당히 많이 모인 거죠. 국민의힘은 많이 원래 모인 모래알 거다. 같은 이렇게. 그런 뭐 존재라고 지금 예. 비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비판을 예. 상당히 지금 많이 당원들이 모인 많이 거다. 하는데 모래알 같은 근성이 있고 보신주의고 전투력이 부재하고 야당의 전략이 부재하고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107명의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예.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23명의 이제 현역 의원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사람이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3명이 많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아니 지금 100명이 넘는데 겨우 23명이 모인 거야? 동료 의원실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23명밖에 안 모인 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장성호 원장님께서는 많이 모인 거다. 23명 모인 건 이제 이렇게 좀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선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힘이 있냐, 힘이 빠졌냐 이제 이걸 논할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 있을 때 당사에 이렇게 스크럼 짜서 막았던 적도 사실 있으니까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지는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의원회관에 뭐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유쾌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예. 아니 최해병 순직 사건은 그 억울한 죽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임성근 사단장이 정식적인 절차에 밟아서 경북 경찰청으로 넘어간 사건을 갑자기 대통령에 갱노했다. 그것 때문에 국방부 움직이고 또 경찰 라인 움직여서 다 이첩을 다시 이제 군 수사로 넘어가서 거의 이제 무혐의 처리해 버렸는데
사건을 이제 축소 은폐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을 통해서 구명 로비가 벌어졌다. 그게 이제 도이치 주가 사건의 공범들이 움직였다. 그게 이제 임성근 사단장과 도이치 주가 사건의 공범들이 다 절친하다. 뭐 카톡 방도 공개가 되고 했는데 예. 어쨌든 이런 그 억울한 젊은 장병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은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국가 안보라는 측면도 마찬가지고 예. 또 군대를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진상은 밝혀져야죠. 그런 사건을 놓고 아니 경로했다는 그 대통령이 주재했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예. 한번 사실관계를 규명해 보자. 또 국가안보실의 2차장으로서 그 경로실을 들었으면 또 자신은 무엇을 했는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것이 최혜병 특검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수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20명이나 몰려갔다는 것은 예.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예. 친윤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한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정치 보복으로 자꾸 몰고 가면서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체포영장 시절에 갔던 그 의원들, 나경원, 유상범 이런 의원들은 공권력을 가로막는 어떤 뭐 좀 상습적인 그런 의원들이 또 보였다는 측면에서도 한심하기도 하지만 예. 어쨌든 뭐 체포영장에 참여했던 5, 60명보다는 20명으로 줄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조경태 의원은 특검과 연관된 의원들은 좀 당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했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연급부의원 그 정치 보복성, 예.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은 국민들로부터 더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 초에 이제 한남동 관저를 사수했던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한 50여 명, 40여 명, 50여 명이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제 숫자가 줄긴 했지만 어쨌든 정치보복으로 보는 건 옳지 않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특검과 관련돼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의힘은 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사람 또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의원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 흐름과 이 사람들과 단호하게 단절해야 된다. 우리 당이 살려면은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이른바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의원들하고는 완전히 우리 당이 이제는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흐름. 그게 이제 계속 맞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과 권영세 의원 그 전 비대위원장의 그런 어떤 힘겨루기가 지금 국민의힘의 그런 내부 갈등을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가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모래알 근성 예. 뭐 그것입니다. 보수는 과거에는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예.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어.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 보수가 분열로 망한다. 탄핵 뭐 강을 건너야죠. 그러나 우리가 헌법적인 체계를 가진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헌법적인 질서에 따라서 법치주의에 따라서 탄핵이 결정되고 그리고 내란인지 외환인지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예. 헌재에서 파면을 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이것을 탄핵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그런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조경태 의원처럼 뭐 저는 조경태 의원의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을 해산해야죠. 당장 특검 연관된 사람들 다 탈당해버리면 국민의힘은 해산된다. 그러면 한남동에 가서 그 법 집행을 막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그 12.3 비상계엄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것이 일명 이제 타당하다 그런 당원들이 상당히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구성은 될 자격이 없다. 예. 그러면 다 해산하고 아니면 조경태 의원분 같은 분들이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당이라든가 아니 탄핵을 찬성하는 당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역사의 한 장면이 됐고 이미 그리고 대통령이 탈당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해서 파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을 법으로서 판단하고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인민재판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할 때까지 예. 3권을 다 장악할 때까지 그러면 계속 국민의힘은 내란 잔당이고 그 세력은 다 없어져야 되고 그렇게 주장할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한 사람은 법의 예. 처벌을 받되 그러나 우리가 보수와 진보 그리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이런 국가 시스템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근데 길게 이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조경태 의원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송원석 지금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혁신위원장,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 뭐 혁신 못하겠다면서 이제 전당대회 집중 나가겠다고 때려치시긴 했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계속 내란 탄핵과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윤희숙 혁신위원장 또 나가서 당 차려라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아니 뭐 저는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당 당헌 당규 서문에 넣겠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왜 과거의 반성만문을 그냥 마그나 카르타처럼 넣고 그것을 정치하는 사람은 딱 잠시 머무는 예. 이 보수정당에 머무는 사람인데 이 한국 정당사에서 보수정당의 명맥은 일관되게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문에 넣었던 이 잘못된 역사라고 하고 예. 후보 교체라든가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이것을 자손만대 우리 후세들이 이것을 놓고 반성을 하고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반성을 할 대상들은 만약에 지난 비상계엄 때 관련된 자들 그리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난 대선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에서 잘못해서 패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분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윤희숙 비대위원장 아니 윤희숙 혁신위원장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이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이 지난 대선의 모든 것을 다 정책이라든가 예. 여론조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책임자는 책임자인데 그러면 책임지는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을 아니 혁신위원장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상황 얘기라 계속 이제 제가 우리 장 원장님께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드리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좀 들으면서 좀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최 의원도 그렇겠지만 좀 답답합니다. 그러면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결국은 그러면 이 주류라고 불리는 친윤계하고 지금 계속 권영세, 권성동, 뭐 또 나경원 이런 분들과 계속 뭔가 엇박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도 또 그러면 안철수 의원처럼 철수 안 하게 되나요? 그런데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양면성을 지금 갖고 있다 봐야 됩니다. 인적 청산을 요구하는 듯하면서도 또 실제로는 요구하지 않는 그런 좀 양면성을 보이는데 사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여의도 연구원장을 임명받은 지가 예. 쌍권 체제, 권성동 체제에서 권영세 체제에서 받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은혜를 좀 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과거 구 지도부에서. 그래서 이제 인적 청산을 요구할 권한을 독점할 권한을 가진 의원은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뭔가 좀 인적 청산은 바라지 않는 듯한 알겠습니다. 뭐 그런 그 말을 해서 조금 저분은 쌍권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 쌍권이라고 대표되는 인적 청산은 안 하겠구나. 그런데 실제 혁신안 발표를 했는데 그건 빠졌습니다. 예. 인적 청산 없는 혁신이 아니라는 것은 안고 빠진 찐빵이다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절충하면서 혁신을 해 나가기 때문에 예.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날 공산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리더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자형이 있고 하나는 여우형이 있습니다. 예. 박스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면 정말 인적 세션을 다 자르고 그리고 처단하고 탈당시키고 출당하고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 정부고 예. 그리고 국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거대한 민주당의 보수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맞춰줘야 될 선명 야당의 임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과 싸울 때는 내부적으로는 단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자형 리더십이 아니고 예. 여우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단 모아서 하고 그다음에 어떤 보수정당의 힘이 어느 정도 예. 충만했을 때 그때 내부적인 쇄신, 공천 칼날 그리고 혁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혁신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당대표가 돼가지고 칼을 휘두르겠다라고 주장하는 안철수 의원은 상남자입니까? 하남자입니까? 상남자도 아니고 하남자도 아니고 지금 저기 권성동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의원 보고 하남자라고 해서 하남자가 뭐지? 그러니까 지금은 인적 쇄신하고 당을 분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 일단 이재명 정부에 맞설 수 있는 선명성 있고 강력한 야당을 수는 적지만 다음 총선까지 꾸려놓고 그다음에 총선에 인적 쇄신을 하면 됩니다. 공천을 통해서.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바꾸는 것이지 평상시에 인위적으로 이걸 가차없이 출당시키고 그리고 또 배제시키면 이분들이 그냥 의원인데 나가서 또 딴짓을 걸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칼을 휘두를 때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하남자도 아니고 상남자도 아니지만 지금 안철수, 윤희숙 두 전 혁신, 현 혁신위원장들의 저런 혁신의 흐름,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과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저 혁신들은 이제 전당대회가 8월 19일 날 예정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8월 19일 날 새로운 당 대표가 예. 뽑히면 그때까지는 뭐 혁신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을 알겠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이면 국민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장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 지금은 이제 우리 내부가 막 분열하고 막 싸우고 누굴 처단하고 내쫓고 이럴 때가 아니다. 네. 합심해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그 방향이 맞다면 국민들도 호응해줘야 되는데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지금 10%대까지 19%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은 그 방향이 맞다고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4년 6개월 만에 20% 밑으로 들어간 처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고 민심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뭐 새는 좌우로 난다고 아무리 보수가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습을 하고 예. 또 면모를 일신해서 굉장히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이 맞죠. 예. 그런데 저기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19% 4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예. 자, TK에서조차도 비슷하게 나왔다. 불경은 거의 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민주당이 예. 앞선다. 자, 이런 그 민심의 그를 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쇄신하지 않고 인적 정산하지 않으면 예. 결국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고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자 논문을 뺏긴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뺏겼은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국무위원 후보들을 몰아서 범죄 혐의 장관 협의회를 만들어도 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과 불법으로 얼룩져 국민 신뢰를 잃은 국무위원 후보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이 대한민국의 성장 추동력을 발목 잡지 않도록 국민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더 낮은 무릎으로 듣겠습니다. 희대의 갑질 심부름 사건 때문에 장관 후보자들의 웬만한 갑질에는 무감각해진 것입니까? 음주운전 대통령 때문에 음주운전 장관에게 관대하고 갑질 영부인 때문에 갑질 장관에게 관대한 것입니까?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여러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한 주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해명이 되고 또는 논란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최인호 의원님, 만약 이 두 분이 지금이 이제 야당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두 분이 이제 이쪽 국민의힘 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두 분이 국민의힘 정권에서 추천된 교육부 장관이고 여가부 장관이면 우리 최인호 의원이 청문위원이면
동의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비토놓을 거예요? 뭐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따지겠죠. 그러니까 최인호 의원님 이 두 분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실 거죠, 그러면? 그 청문회 결과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솔직히 어떠해요? 두 분에게 관련된 의혹들은? 조금 뭐 곤혹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초선 재선 때 다 같이 의원 생활을 했고요. 또 제가 수석 대변인일 때 대변을 했습니다. 예. 제 밑에서. 근데 뭐 의원들끼리 또 상관에게 취하는 그 태도나 이런 예의나 이런 걸 보면 너무 공손하고 또 예의 바르고 잘하는데. 참 잘하는데 그런 그 갑질 의혹들이 터져 나오니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거는 몰랐다는 얘기군요. 그 아무래도 의원들끼리만 주로 보니까 보좌관들이 있는 세계에서 예. 의원들이 지켜볼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래서 좀 곤혹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좌관들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명쾌하게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뭐 각종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보좌관을 아주 그 많이 교체했다. 46번 교체했다는 건데 실제 그 46번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볼 때는 예. 이 특정 사안마다 특정 전문가를 불러서 보좌관들을 그때마다 태스크포스 예. 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보좌관들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예. 자체를 이제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좌관이 생각하고.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쓰레기라든지 그러니까 뭐 갑질 변기 논란인데요. 이게 이제 또 논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강선우 후보가 앞으로 여가부라는 이 어떻게 보면 예. 좀 이렇게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처이니만큼 이런 부분이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예.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제대로 해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제대로 채택할 수 있도록 본인의 노력이 예.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요.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 부분인데 실제 그 당시에 연구에 참여했던 제자들 또 저자 공동 저자로 했던 예. 그 제자들은 실제 그 논문은 처음 기획 실행 단계 모든 전 과정에서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가 주도했기 때문에 제일 저자로 하는 것은 맞다라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이 표절이 그 시비가 분명히 있고 그 제자 논문하고 너무나 흡사한 부분이 일부 있다 예. 하는 그런 부분은 본인이 주도했는데 제자들이 그러면 논문에 반영이 돼서 그런 것인지 이런 그 앞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소명을 해서 알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을 제대로 해명하고 명쾌하게 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의 기류를 읽다 보면은 뭐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논란과 의혹이 있지만 무조건 안고 가자. 여기서 누군가 낙마시키면 초기에 정권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진다. 이제 이래서 다 같이 끝까지 간다. 이제 이런 분위기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 때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장관 후보자들을 윤 대통령이 그냥 무시하고 계속 다 임명했잖아요. 그럼 왜- 데자뷰가 되는 건가요? 왜 다 임명했습니까? 예. 6명이나 자진 사퇴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정확히 기억이 안 민주당이 얼마나 예. 철저하게 예. 검증을 했으면 도저히 못 견디고 6명이 낙마를 한 겁니다. 예. 지명 철회가 아니고 자진 사퇴를 선택을 한 거죠. 그때 교육부 장관 그러나- 했던 김인철 그렇죠. 예, 네. 총리 몇 명 자, 있네요. 예. 보십시오. 결국은 인사권자가 모든 걸 결국은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좀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왜 이태원 참사 책임이 났을 때,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해임시키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과오가 쌓였습니다. 예. 그리고 VIP 경로설 예. 마찬가지죠. 임성근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입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지 말라.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이것도 일정 부분. 물론 예. 비교는 아니지만 결국은 강선우 우리 장관 후보자. 예.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보좌관과 관련 갑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진숙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표절과 관련해서 예.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있는데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제1저자 들어간 것은 저도 교수하면서 제가 학생 논문을 지도를 해봤지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사권자가 임명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대통령한테 예. 쌓이고 쌓여서 대통령한테 부메랑이 리스크가 될 된다고 것이다. 본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아쉽네요.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예,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